청백리의 상징인 황희정승이 실은 부녀자와 간통하고 뇌물 비리가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대표적 엘리트인 우성과 한음이 실은 무능한 관료였다는 기록도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 존경받는 위인들이지만 조선왕조실록을 찾아보면 곳곳에서 의외의 기록들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진실인지 또 어떤 이유로 상반된 기록들이 남게 되었는지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선 건국 이래 최고의 재상이라고 평가받는 황희. 그는 태종, 세종, 문종 3명의 왕을 보좌했고 영의정만 무려 18년간 재임을 해서 황희라는 이름 옆에는 정승이라는 직함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그런 인물입니다. 87세에 관직을 내려놓았는데 세종의 노예로 혹사당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만큼 오랫동안 관직을 맡았지요. 또한 황희는 청빈하고 인자한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멍석만간 집에 반찬이라곤 된장과 고추장밖에 없는 걸 본 세종이 일국의 재상이 어떻게 이렇게 허름한 집에 사냐며 새 집을 지어줬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런 황희에 대한 판타지를 부술 만한 내용들이 적지 않게 남아 있습니다. 실록에 적힌 부음기사만 보더라도 검소하고 어진 재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한편 지조가 모자라다 청렴하지 못하다라는 상반된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세종실록에선 황희를 황금대사원이라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언뜻 보면 띄워주는 말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사원에 오른 뒤 한 승려에게 황금을 뇌물로 받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밖에 관직을 사고팔고 형량을 깎아주며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심지어 간통을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태종의 친형 이방간이 일으킨 제2차 왕자의 난의 주역이었던 박포의 아내가 이 노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는데 이것을 또 다른 노비에게 들키자 이 박포의 아내가 이 노비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연못에 던져버리는 엽기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수사가 시작되자 도망간 박포의 아내를 황희가 숨겨줬고 그러면서 이 황희와 박포의 아내가 부적절한 관계를 또 맺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단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물론 황희의 후손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단종 즉위년 7월에 정인지, 황보인, 김종서 등은 세종실록에 기록된 이에 대해서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라면서 삭제나 수정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황희는 사위의 살인을 무마하고자 뇌물을 주고 청탁을 하기도 했다는 그런 내용도 실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의정부 찬성으로 있을 때인 1426년 황희의 사위 서달은 지나가는 아전이 양반인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며 때려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황희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판부사 맹사성을 찾아가 피해자 가족과의 중재를 부탁하고 돈을 주며 합의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서달의 부친 역시 형조판서, 지금의 법무부 장관이었는데요. 결국 서달의 노비가 이 죄를 뒤집어 쓰고 사위는 풀려나면서 일은 마무리됩니다. 세종은 이 사건을 알게 되자 영의정 황희와 이 맹사성을 파직시키지만 결국 얼마 안 가 다시 불러들여 복직시키게 됩니다. 황희가 각종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대상의 이미지로 각인된 것은 성군으로 불리는 세종으로부터 절대적 신임을 얻었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즉 황희를 비판하자니 그를 오랫동안 중용했던 세종까지 건드리게 되는 딜레마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황희가 3명의 국왕으로부터 중용될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인물의 평가가 정파적 해석에 따라 180도 뒤바뀌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성과 한음으로 잘 알려진 이항복과 이덕형의 사례가 그런데요. 일단 선조실록에 기록된 이항복에 대한 사관의 평가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극악한 인물이 고위직에 오를 수 있냐며 분개하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이미지와는 많이 다릅니다. 이덕형에 대한 기록도 마찬가지인데요. 모친상을 당했는데 봉급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나와서 일을 했다며 사람의 도리를 찾아볼 수 없다고 비난하기도 하고 훈련도감에 있을 때는 군수물자를 맘대로 뺏어가면서 자신의 집까지 지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항복은 서인, 이덕형은 남인에 속했는데요. 그런데 선조실록은 이들과 적대적이었던 북인들이 광해군이 집권한 뒤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북인들의 시각에서 이들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으로 쓰여진 것이죠. 그래서 인조반정 후 북인 정권이 무너지면서 선조 수종실록이 쓰여집니다. 여기엔 기존 선조실록에 쓰여졌던 내용들이 많이 뒤집혀졌는데요. 두 사람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조실록에서 두 사람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한 것을 놓고 북인인 기자헌과 이이첨이 두 사람을 시기하고 모함하려고 했으나 이 적당한 구실을 찾지 못하자 얼토당토하는 사실을 지어내서 이들을 모함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또 다른 선조실록의 특징 중 하나는 남인의 리더였던 유성룡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유성룡이 청가했던 이 이순신에 대해서도 평이 박하다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순신이 죽기 전 남긴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라는 이 말은 바로 이 수정실록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이 명나라 장수 진린이 이순신의 죽음을 듣고 놀라서 의자에서 떨어진 뒤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는 등 매우 구체적인 묘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면 선조실록에는 이순신의 죽음에 대해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고요. 그것도 이순신이 전사한 뒤 20일쯤 지난 뒤에 명나라 측에서 이순신의 후임을 보내달라는 그런 내용을 전하면서 간접적으로 처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인물에 대한 평가가 상반된 것은 비단 과거뿐 아니라 지금도 종종 벌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최근 사망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백선엽 장군을 놓고 진영에 따라 혹은 정파에 따라 평가가 엇갈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장에 따라 과보다는 공을 또는 공보다는 과를 더 부각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엇갈린 평가는 앞으로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장지 논란까지 벌어진 백서엽 장군의 경우는 어느 세력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예우나 평가가 180도 바뀌는 일도 보여졌는데요. 물론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는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만 모두가 추모할 수 있는 인물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 최근의 이 사회 양극화된 분위기가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들의 삶을 역사는 또 어떻게 기록할까요?